네, 세월호 선체가 완전히 모습을 드러낸 가운데 최종 목적지인 목포 신항으로 옮겨질 준비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은 과정과 과제는 무엇인지 전문가 모시고 이 시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진춘택 해군 해난구조대 전우회 상임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세월호가 이제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면서 상당히 좀 아픈 기억들을 다시 떠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체 내 지금 배수 및 잔존유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뭐 자연 배수 방식이라고 하는데 어떤 방식인 건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또 시간이 얼마큼 걸릴지도 좀 짚어주시죠. 네. 지금 세월호가 그 수면 위에 올라왔을 때 네. 이미 자연 배수는 거의 완벽한 상태로 다 돼 있고 네네. 지금 그 올라오면서 그 안에 그 기름들이 그 새어났지 않습니까? 네. 지금 배가 누워져 있는 상황에서 그 4분의 1 정도가 제가 보기에 4분의 1 정도가 그 기름이라든가 그 유입된 그 해수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방제 할 수 있는 기름 운반선이 지금 아침에 보니까 나와 그 옆에 대기하고 있다가 지금 펌프로 물을 끌어올려서 운반선에다가 이송하는 과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낮에부터 아침부터 했으니까 저거 하는데 그렇게 뭐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저것이 완전히 하게 되게 되면은 이제 고박 작업을 해서 그 2차에 그 유류 새는 것을 방지하고 어저께 유류가 거기 많이 나왔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그 유류가 그 화물선 안에 있는 자동차 에서 실은 그 유류들이 경유라든가 휘발유라든가 이런 것이 떠서 천장에 닿아 있다가 올리는 과정에서 램프가 조금 벌어졌다고 안 했습니까? 그 사이로 자연 배수가 됨으로써 조금씩 흘러나와서 인근 양식장이라든가 먼 지역까지 퍼져나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기름을 빼내는 작업 과정 중에서 유출 위험은 없는 건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점검하고 계십니까? 선박에 그 운반선에 완전히 지금 올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운반선의 그 바닥에는 보니까 그 두꺼운 기름층이 묻어 있어서 흡착포를 많이 그 허연 흡착포를 많이 뿌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 바깥에 흘러나온 저 잔존유들이 그것은 그 방제선에서 그 유화제를 막 그 소방같이 그렇게 막 뿌려서 흡수를 시키는 과정에 지금 있습니다. 원체 범위가 넓다 보니까 그 시간이 좀 걸릴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방금 전에 얘기하셨는데 해수부가 잔존유 관련 이 반잠수선과 세월호 인근의 선박을 동원해서 현재 그 바닷물을 그 뿌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이 어떤 원리를 이용한 건지 좀 자세히 좀 다시 한번 짚어주실까요? 그 기름이란 것은 그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퍼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우리가 물을 떠놓고 기름을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 확 퍼지지 않습니까? 바다에서는 더욱 그 속도가 빠른 것은 바닷물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물결 따라 저기에 물 속도가 4노트, 5노트씩 뭐 심하게는 6노트 정도 살이 때는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그 기름들이 많은 지역을 오만 데 돌아다니면서 그 퍼져서 양식장에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에 봤을 때는 완전히 인양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름 유출은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상황 같습니다. 말씀하신 이 기름을 빼내는 작업 그리고 고박 작업 다 끝나고 이제 준비를 마치면 목포 신항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어떤 항로를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지금 다 하게 되면은 그 오늘 내로 제가 봤을 때는 잔존유 처리는 다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방송 내용에 보면은 28일까지 목포 신항에 대기할 거로 예상하고 있는데 오늘 26일이면은 내일 출발한다고 해도 거기에 87km라면은 배 속력이 8나트, 10나트 가는데 더 조심을 해서 4노트씩만 간다 해도 그렇게 그 많은 시간이 걸리지를 않습니다. 하루 정도 뭐 10시간 정도 내면은 도착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가는 과정에서 지금 날씨가 제일 중요하지만은 현재 상의 28일까지는 날씨가 그렇게 변동이 없는 걸로 확인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포 신항까지 가는 데는 그
주위에 섬들이 그 협소한 곳도 좀 있고 이렇지만은 그 옆에 그 예인선들이 대기하고 있으면서 같이 따라갑니다. 네. 그러면 안전에 대한 것은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안전하게 목포 신항까지 도착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사료됩니다. 그만큼 이제 높은 파도 같은 것도 주의하려면 고박 작업이 잘 이루어져야 될 텐데 네. 고박 작업 같은 거는 뭐 금방 하는 거예요? 하루면 되는 거예요? 지금 네.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차를 타게 되면은 첫째 먼저 안전벨트를 매지 않습니까? 예. 그와 원리와 같이 그 선박이 물건을 실으면은 항해를 하기 전에 먼저 고박 작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네. 세월호가 사고 나기 전에도 지금 현재 모든 배도 다 그 고박 작업을 하게 돼 있는데 네. 지금 유류 그 이송 과정을 따로 하면서 같이 동시에 고박 작업을 하고 있을 겁니다. 고박 작업이 완전히 끝나야지만 배가 출발을 하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가게 되면은 가다가 날씨는 좋은데 네. 그 풀려버린다거나. 옆에서 네. 다른 배 선박들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 물결에 의해서 요동을 치게 되면 또 조금이라도 위험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 예인선이 따라갈 것이고 가는 데는 아주 무리 없이 잘 갈 것으로 믿습니다. 네, 예. 무리 없이 잘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굳이 꼽으신다면 좀 위험한 항로 이런 부분들은 없을까요? 제가 지금 저 예. 현재 상황의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네. 큰 뭐 목포 신항에는 거기에 지금 저기에 조선소가 있습니다. 예. 조선소라는 것은 큰 배들을 만드는 곳이고 네. 만들면은 그 배들이 밖으로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 가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목포신항에 그러니까 가는 이유가 그러니까 도착지를 목포신항으로 선택하게 된 이유는 거기에 조선소가 있기 때문에 목포신항으로 선택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 세월호 사고 지점 거기 팽목항에는 그런 네. 시설이 저반 시설이 돼 있지를 않고 네. 목포 신항에는 그 조선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거기에 부두에 그 단단하게 그런 그 조건을 다 갖춰놨고 부두가 큰 대형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조건을 다 만들어놨고 또 그 현장에서 제일 가까운 그 목포 항구가 큰 항구가 거기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잘 네.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날씨에 큰 변수가 없는 한 네. 순조롭게 이 과정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네, 얘기를 네. 해주셨는데요. 이 목포 신항에 도착해서 반잠수식 선박에서 세월호를 이제 철제 부두로 옮기는 과정도 만만치 않다고 들었거든요. 이 네,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금 제일 힘든 것은 예. 그 선체를 현장에서 올리는 과정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네. 그 44m에서 올리는 과정이 제일 힘들었는데 큰 고비는 넘겼고 네. 또 다음 고비는 뭐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다음 고비는 부두에 안전하게 도착을 했지만은 예. 그 무거운 중량을 네. 육지에 올리는 작업이 또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육지에 그 빠지선과 같이 리프팅 빔 설치는 빠지선과 같이 육지에 다 설치를 해놨습니다. 네. 해놔서 그것이 완전하게 세팅이 돼서 각도를 다 맞춰서 리프팅 빔과 빔 사이에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 공간에 그 육지에서 그 레일을 넣어서 네. 정확하게 맞추어서 그걸 빼내는 작업을 하는데 그것이 제일 어려운 관건입니다. 지금 준비가 완벽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것도 어렵지만은 좀 그 올리는 것보다는 조금 수월하고 무난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게 방금 말씀하신 그 트랜스포터라고 하더라고요. 모듈 트랜스포터. 네. 밑에 이게 고무바퀴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네. 개당 그 지탱할 수 있는 무게가 240톤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렇습니다. 배 자체가 이 접촉면에 전부 다 닿아 있는 게 아니고 네. 배 모양 자체가 또 네모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더 하중이 많이 실리는 곳이 있다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좀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배가 선박이 저 선미 쪽에는 이제 굴곡이 진 쪽이 예. 있습니다. 앞에 선수 쪽이라든가 예. 가운데 쪽은 평평하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굴곡이 전 곳은 예. 아무래도 공간이 있으면 무게 중심이 흐트러지게 되면은 선박이 움직일 염려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쏠린다거나, 예. 예. 그 우리가 그 쉽게 말해서 뭘 생각하게 되면은 그 어떤 틈 사이에 쇠기란 거 아니십니까? 그렇죠. 그런 역할을
바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목포 신항에 도착하면 가장 중요한 과제가 이 예. 미수습자 9명을 수습하는 일이 될 텐데요. 지금 해수부와 그리고 이 미수습자 가족분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부분이 이 선체 절단 여부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염두에 뒀을 때 어떤 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마지막 모든 그 어려운 여건은 다 지나 이제 가고 있는데 마지막에 시신 그 수습자 미수습자를 그 9구의 그 미수습을 해야 되는데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절단을 해야 되니 예. 하는데 저의 생각으로는 절단은 그 옳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왜? 이유는 어떻게 해요? 절단을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수중 같으면은 작업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위에 육상에 나와 있는 상에서는 얼마든지 밤이든 낮이든 다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시간과의 싸움인데 시간이 그렇다고 해서 자른다고 해서 빠르고 예. 그냥 들어간다 해서 늦고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자르는 것이 더 걸릴 수도 있고 예. 지금 그 내부에 들어가게 되면은 선체 외부는 제가 봤을 때는 깨끗하게 돼 있습니다. 좀 뭐 시커멓게 묻어 있어서 그렇지 그 뭐 어디 충격이라든가 그런 것은 잘 안 보이고 내부에 샌드위치 판넬이라든가 그 내장 자재들 합판들이 물을 먹어서 떨어져서 사람이 진입을 할 수 없는 상이 돼 있을 겁니다. 아, 예. 그럴 때는 육상에서 사람들을 그 많이 써서 우리가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 건물이 붕괴가 되면은 밑에 사람이 있을 때 크레인으로 안 하지 않습니까? 네. 손으로 하나하나 끌어내듯이 저 세월호도 마찬가지로 그 부유물들을 하나하나 뜯어내고 또 그렇게 되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은 그 300명의 그 수습자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의 예. 유류품들이 엄청 300개 아니라 더 많이 있을 네, 겁니다. 그렇겠죠. 예. 범벅이 돼 있는데 예. 그 사이에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서 하나 조금 늦더라도 네. 그래 근데 하는 것이 문제는 뭐냐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누워 있기 때문에 선체 부분이 그러니까 선체가 아니고 이제 객실 부분이 약해져 있으니까 네. 사람이 진입을 했다가 이게 무너지거나 붕괴한다면 2차 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에 사람 진입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헬기에서 사람을 로프를 맨단 상태에서 네. 예전에 사람 구했던 것처럼 네. 그런 식으로 진입을 해야 될 것인지 네. 뭐 이런 부분도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그 과대하게 어렵게 생각을 하고 또 너무 그 관심사가 있다 보니까 조심해서들 그러는데 그렇죠. 네. 배가 바로 서 있다면은 서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 있어도 그 붕괴는 이미 돼 있고 있는 상황이고 단지 옆으로 누워 있는 그거밖에 없어요. 누워 있는 상황에서 이 각도가 틀릴 뿐이지 그 진입하는 데는 그렇게 뭐 수정같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시간이 조금 손으로 하니까 예. 왜 해야 되느냐? 만약에 미수습자가 없다면은 장비를 넣어서 막 뜯어낼 수가 있어요. 예. 수습자 때문에 손으로 일일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지. 들어가는 데는 뭐 평상시보다는 조금 불편하겠지만은 조금 그렇더라도 그래요. 수습자 인양이 제일 네. 그렇죠. 우선이니까. 알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세월호를 이 수면이 13m까지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가장 또 고비를 맞았던 부분이 이 좌연 선멸 램프를 절단하기 그 이전의 과정이었을 텐데 네. 이 과정을 두고 뭐 유류품이라든지 혹시나 그렇죠. 예. 이 미수습자 유실 이런 우려 가능성이 제기가 됐었거든요. 이런 네.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리는 과정에서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램프가 떨어져 있는 것을. 그 전에 그 대책반에서 미리 그 바다 밑에다가 그 펜스 설치를 다 해놨습니다. 네. 유실물들을 네. 떠내려가지 못하게. 그런 과정에서 올리다가 보니까 램프가 열려져 있어요. 그랬죠. 예. 그 램프에 있는 것은 적재함들이 있는 그 차량이라든가 이런 물건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빠져나올 상이 아닙니다. 왜 그것들은 중량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사람이 거기에 없습니다. 뭐 가벼운 유류품이라든가 네. 어떤 사람의 미수습자가 유실됐을 가능성은 없다라고 좀 보시는 거죠? 없지요. 적다고 보시는 거죠? 지금 있다고 가정되는 것은 저의 추측인 건데 네. 그 보통 사람들이 그 여객선은 객실에 있지 그 화물칸에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객실에서 300분의 그 시설을 다 구조를 했지만은 그 가운데 넓은 가운데는
거기도 들어가서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막 이런 유류품들이 막 섞여 있다 보니까 잠수사들이 못 볼 수는 있습니다. 예. 그래 많은 작업을 했지만은 혹시나 그런 데에서 또 찾을 수 있지 않겠나. 근데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수습자들이 선미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 네. 이런 추측은 왜 그러는 거예요? 선미에 있다는 것이 아니고 선미 쪽에 그 객실이 예. 그래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 그때 막 몰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지 못하고 있어서 그 아까 내 금방 중간에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래서 거기에 선미 쪽 격실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기사로도 전해드렸는데 세월호의 방향타가 오른쪽으로 꺾인 모습이 발견됐다라고 네. 하는데요.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까요? 단서가 그걸 뭐 100%라고는 할 수는 될 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지금 사고 그 원인의 침몰 원인에 대해서는 조사반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잘 하시겠지만은 지금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정축 얘기도 나오고 네. 평행수 얘기도 나오고 뭐 고박 상태, 방향타, 맞아. 예. 예부 충격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예부 충격은 없는 걸로 눈에 보이고 또 예부 충격으로는 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예. 단 이제 뭐 기계 결함이라든가 그날 사고 시 조타수가 어떤 위에서든 네. 뭐 그 선회를 하는 과정에서 예. 배가 기울어진 때 이 배란 것은 저런 큰 배들은 45도 정도 기울어져도 가라앉지가 않습니다. 자동으로 또 복원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중량물을 실어서 급 회전 중에 저의 판단입니다. 급 회전 중에 하물들이 쏠려서 네. 쏠리다 보니까 제대로 그 원상 복원력이 있고 네. 넘어가지 않았나.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작은 보드에 예. 4명이 탄다고 했을 때 2명 옆으로 타면 수평을 이루지 않습니까? 예. 4명이 한쪽으로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뒤집어지잖아요. 그런 원리와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미수습자 9명 가장 중요한 과제죠. 이 수습과 함께 예. 이런 자료 등을 바탕으로 진상규명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맞습니다.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